이제 어머님 연세에는 요양원에서 지내셔야죠. 저도 혼자 편하게 살 거예요. 나이가 78이니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그 이후 남편과 둘이 살던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 남편과 함께 심고 가꾼 꽃들도 시들었고 집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삽살개 한 마리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따라갈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했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면서 생활도 괜찮다고 들었어요. 반면에 작은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며느리도 맞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은 항상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의 선택이니 제가 참견해서 뭐라 할 문제는 아니었죠.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사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하고 쉬는 날에 찾아온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해결되진 않았거든요. 집도 넓어서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던 중 혼자서 관리도 못하는 이 집을 아직 가격 좋을 때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을 팔아 두 아들에게 적당히 나눠주고 그중 한 집에 같이 살며 생활비를 보태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맨몸으로 얹혀 살면 아들 며느리 눈치가 보이겠지만 돈이라도 쥐어주면 서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었죠. 조금은 서글픈 생각이었지만 세상 인심이란 게 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책 맞은 생각이지만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요양원에라도 들어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인생 마지막은 자식 손주들을 보며 지내고 싶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에게 주말에 집으로 건너오라고 말했어요. 명분은 다 같이 집에 모여 밥 한 번 먹자는 소리였지만 제 속내는 이 집을 처분하고 둘 중 한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제안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걱정이 되어 잠도 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집에 온다는 생각에 모처럼 집 안팎을 깔끔하게 청소했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모처럼 많은 일에 몸은 힘들었지만 자식들 볼 생각에 기운을 냈습니다. 두 아들과 두 명의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집에 도착했고 다들 식탁에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깜짝 놀랐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요즘 나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 집을 팔고 너희들 중 한 집에 들어가 살까 싶어. 그러자 큰 며느리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긴 너희들한테도 나눠줘야지.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내가 빈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염치가 없는 일이고. 그 말을 듣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서로 바라보며 뭔가 생각한 듯 고개를 끄덕거렸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기들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때 작은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형님네는 둘 다 직장 다니고 애들도 다 컸는데 낮에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혼자 지내시는데 합가하는 의미가 없을걸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애도 아직 초등학생이라 어머님 심심하실 날이 없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이미 손주가 고등학생인 큰아들네보다는 작은아들네 집이 더 시끌벅적할 것 같았죠. 그때 제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었고 며칠 동안 두 아들과의 상의 끝에 작은아들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큰아들네가 살짝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크게 불만이 있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을 판 돈의 일부를 보태주면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서로 이득이라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살면 손주 크는 것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혼자 사시는 거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작은 아들과 며느리 역시도 저를 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찾아올 불행은 꿈에도 모른 채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집을 내놓고 이삿 날이 다가오면서 점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남편과 20년을 넘도록 같이 살았던 집이고 가구며 마당에 돌멩이 하나까지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에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 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이사간 45평 새 아파트는 참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고층의 앞이 훤하게 트여 있어 햇빛이 정말 잘 들어왔어요. 같이 살게 되고 처음 얼마간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같이 밥을 먹고 손주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죠. 점심도 며느리와 함께 먹고 장도 함께 보러 다녔어요. 꼭 식구들과 뭘 같이 하지 않아도 한 집에 북적대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몇 달 지난 뒤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다가와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 좀 없으세요? 갑자기 돈이라니 그 말이 너무 생뚱맞아서 순간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돈? 갑자기 무슨 돈? 요즘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해서 그래요. 물가도 비싸고 그이 월급은 그대로고. 어느새 웃음기가 싹 가신 며느리의 말에 뭔가 싸움을 느꼈습니다. 이미 이사할 때 충분한 큰돈을 주었고 함께 살면서 제목 이상의 생활비를 매달 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돈이 없진 않지만 나도 너희들한테 다 주고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니. 적당히 말을 돌려 거절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거나 당장 급한 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피했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싹싹한 척을 했지만 낮에 둘만 집에 남으면 싸늘한 표정으로 한마디씩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겨울이 찾아왔고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게 되었어요. 반깁스를 해야 할 정도였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님, 조심 좀 하셨어야죠. 앞으로 집안일은 저보고 다 하라는 소리네요. 그 말투가 얼마나 쌀쌀맞은지 일부러 넘어지고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아픈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손주가 겨울방학이라 집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혼자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을 했고 학원에 다녀온 손주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손주가 배고프다고 하니 고생을 해가며 밥상을 차려주었고
알아서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다 먹으면 치우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라면을 먹다가 그릇을 엎으면서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쏟아졌어요. 너무 놀라 제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손주를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로 씻기고 부랴부랴 약통에서 연고를 찾아 발라주었습니다. 다행히 국물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라 큰 화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손주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제게 목소리를 높여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대체 집에서 뭐 하셨어요?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보세요?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 며느리에게 큰 돈까지 주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 섭섭함이 차올랐어요. 뭐라고 반박을 하려다가 여기서 내가 한마디를 꺼내면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갔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이상한 분위기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며느리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처럼 아들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며느리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도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니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았겠다 싶더라고요. 큰아들네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집도 팔아버려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마주칠 때마다 원망 섞인 눈빛으로 째려보는 건 기본이었고 어쩌다 한번 입을 열어도 돈이 없다며 노골적으로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조용히 숨을 죽이니 며느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집 넓어진 건 좋은데 어머님 때문에 숨 막히다니까. 어차피 집 팔고 남은 돈도 있잖아. 그냥 나가서 사시라고 하면 안 돼? 당신이 좀 참아. 한겨울인데 갑자기 엄마를 어떻게 나가시라고 해? 철렁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그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며느리를 달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믿었던 아들까지 이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그럼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건 어때? 요즘 돈만 있으면 시설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은 좀 아니지. 당신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요양원 이야기 꺼내기만 해. 며느리 입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진짜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들킬세라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부터도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고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 평소처럼 싸늘한 표정이었어요. 차라리 대놓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속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저 늦게 들어오니까 식사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어느 날 며느리는 낮에 일찌감치 외출을 한다며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나가면 나간다고 저한테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제 방문을 열고 나갔다 오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행동이 어쩐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냥 잘 다녀오라고 인사만 하고 보냈습니다. 외출한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들어왔고 그날따라 두 사람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약간은 불안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혹시라도 두 사람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은 야근이라 늦게 들어온다 했고
손주도 친할머니가 봐주기로 했다면서 며느리는 제게 단둘이 외식을 하자 하더라고요. 기왕 나가서 먹는 거 교회로 드라이브 갔다가 맛있는 거 먹어요. 산채나물이랑 떡갈비 잘하는 곳인데 저번에 먹어보니 괜찮더라고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빠져나갔고 마음속에는 불안한 기운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저랑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 기분 좋게 따라 나서기로 했죠. 짐은 제가 대충 챙겼으니까 어머님은 몸만 가시면 돼요. 며느리가 생긋 웃으며 말을 하는데 그때 표정을 보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나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겠나 싶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려 도심을 벗어나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시골길로 들어섰고 대체 어떤 식당을 가길래 이렇게 오래 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도 며느리는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영문 모를 낯선 건물 앞이었고 창문 밖을 보니 건물 위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너 나를 어디에 데려온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앞으로는 여기에서 지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머님 지내시기엔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하루도 못 살겠어요. 내가 너한테 집까지 사줬는데 이럴 수 있냐? 집을 다시 팔아서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일단 내리세요. 벌써 제가 수속도 다 밟아놨으니까요. 며느리는 언제 챙겼는지 트렁크에서 제 짐을 꺼내더니 성큼성큼 앞장서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직원들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죠. 이대로 끝인가? 내 남은 생을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보내야 하나 다 포기하려다가 며느리의 얼굴을 생각하니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저 여기 있기 싫어요. 내 아들한테 갈 거예요. 저를 부르는 요양원 직원들을 뒤로하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와 달렸습니다. 시골이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고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 나타나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야겠다 생각해서 무작정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고 지나가는 차의 손을 흔들고 붙잡아 사정을 설명하고 시내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갑도 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해도 버스 티켓을 살 돈도 없더라고요. 가까운 파출소에 들어가 또다시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했고 계좌번호를 받아 나중에 꼭 돈을 보내준다 하고 3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집에 다시 돌아왔더니 이미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집안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어디로 데려갔냐고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도 자기가 분명히 시어머니랑 살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며 맞받아치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은 저를 보고 달려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 일 때문에 저 역시 며느리와 한 집에 살 수는 없었죠. 내가 나가마. 내가 나가서 살 테니 너희들도 그만해. 엄마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은 진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런 것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일이라고 하기엔 이미 요양원까지 혼자 다 알아보고 입원 수속까지 다 밟아놓질 않았습니까? 그날 아들은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쫓아내버렸고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어요.
며느리가 뒤늦게 후회를 하며 아들에게도 저한테도 사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저 역시 며느리랑 한 집에 살 생각이 없었고 아들도 저런 여자와는 못 살겠다며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이 100번 낫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2달 뒤에 아들은 이혼을 했고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넓은 집에 아들과 둘이 남으니 처음엔 조금 적적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아들과 살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모자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지금도 얼굴을 안 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만 찾아와 아들과 함께 셋이 놀러 다니곤 합니다. 처음엔 아들이 이혼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지내다 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